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외교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동 평화 구상을 발표한 이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적 이해관계와 종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동.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스라엘의 건국에 반대한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시작된다. 이후 아랍연맹과 이스라엘은 3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전쟁을 이어간다. 계속되는 대립과 갈등으로 중동은 여전히 세계 화약고로 남아있는데, 이번 주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1차 중동 전쟁이 일어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선 전쟁을 알아야겠죠.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미주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레바논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 그리고 가슴 아픈 상황까지 알아봤는데, 그러면서 언뜻 거대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바로 중동이죠. 네, 아직도 이 중동의 한쪽에서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적 시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임영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정쟁이든 시작과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복잡하게만 알고 있는 이 레바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도 처음부터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박사님, 중동이 이렇게 서로 오랜 세월 동안 싸우고 죽이고 또 미국과 유럽이 관여하고, 이 시작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처음부터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시기부터 복잡했어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전의 배경은 이제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죠. 여기엔 또 이제 기나긴 역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전 유럽에 흩어져 살 때 네. 많은 나라들이 유대인 탄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정말 큰 게, 가옥을 가지는 거하고 토지를 해서 경작하는 건 달라요. 옛날에 또 대부분 농업사회니까. 네.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나라에서 천년 만년을 살아도 그냥 외국인은 외국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몇 대를 살잖아요. 네. 거기가 우리 땅인 거예요. 이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의 국가 속에서 단합할 때는 또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갑자기 이제 분리독립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네. 다른 나라들은 또 나름 이유가 있어요. 그렇네요. 민족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한 지역을 점거하면 언젠가는 분리독립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농촌에 정착한 지역도 있긴 하지만, 네. 또 이따가 주로 탄압을 받고 도시로 몰려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근대 사회가 됐을 때 네. 대학, 교육, 무역, 기술, 누군 그러더라고. 가장 부르주아적이고 가장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 잘 된 그러게, 네. 집단이 유태인 집단이다. 이것도 또 반쪽인데, 먼저 흡수를 했으니까. 농촌에 있긴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또 고생을 하니까 사회주의 지식인도 다 유대인에서 나와요. 하여간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에 특화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근대 사회에 가장 특화되고 선진적인 집단이 유대인이 되어버려요. 근데 이건 좀 다르죠. 사회 바닥에 있는 거하고 네. 선진국에 흩어져 있는데 뭔가 주도적인 세력, 그 맞아요. 영역을 가지고 존재하는 건 다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도 능력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세기쯤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금융이라든가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성공하게 되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이 능력을 가지고 낙후한 팔레스타인에 가서 신세계를 건설하자. 이런 이제 누군가 그런 꿈을 꿔요. 네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죠. 네. 네. 그러면서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국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 대영 제국도 그때 당시에는 누구의 손이라도 빌려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당시
영국의 외무 장관이었던 아더 벨푸어라는 사람이 벨푸어 선언을 합니다. 네. 골자는 나중에 우리가 당신들의 독립을 지원하겠소.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 선언문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거의 편지 형식인데요.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틀린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 땅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열망에 드디어 우리 독립하는 거야 이랬는데 네. 그게 또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립니다. 아유, 타이밍하고는. 예.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비극이 그때 일어나죠.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학살을 당하죠. 홀로코스트라고. 예.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도저히 이제는 우리는 정말 독립국가를 갖지 않으면은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이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심지어 그 홀로코스트를 본 다른 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 불쌍하다 이런 보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이 노력하는 시오니즘이 되게 여러 곳에 펼쳐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은 기억하는 일기 중에 안내의 일기. 그때 당시에는 모든 초등학생들이 안내가 내 친구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도 불쌍한 친구로서 묘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홀로코스트에 대한 가슴 아픔을 알게 되었잖아요.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시오니즘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국가가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조금 착오가 좀 있는데 네. 시오니즘 운동은 그 전부터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홀로코스트는 좀 이스라엘 건국에서 홀로코스트 문제는 조금 이렇게 남북 전쟁이 노예 문제를 앞에 내세운 것처럼 약간 앞에 내세워진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에 정착하기 시작한 건 이미 19세기부터 갑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대인 박해는 거의 광기처럼 불쑥불쑥 나요. 네. 2차 세계대전 때도 네. 독일군이 이렇게 러시아로 진격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 또 여러 독립 지역이 있잖아요. 독일군이 오기도 전에 유대인 가게들이 불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심지어 프랑스군의 장교조차도 네. 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좀 어디 가서 박해를 받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식료품점이나 음식점은 들어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전쟁이 있기 전부터 학살이나 약탈이 전쟁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이 있는 곳은 무조건 먼저 털고 맞아. 도망가는 유대인을 잡으면 배를 갈라라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다니다 삼키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으니 그럼 유대인들은 이미 이전부터 이주를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은 안 갔어요. 아니 여기서 잘 사니까. 그렇지, 잘 사는 나보고 거기 사막에 가서 땅 파자고 그러면 맞아. 누가 가겠어. 땅도 별로 안 좋아 그쪽. 하여간 어쨌든 거기 빈 땅들이 많고 네. 버린 땅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정착촌이 생깁니다. 그래서 1917년에는 약 8만 5천, 사실 적은 숫자예요. 적죠. 가서 이것도 가서 이제 땅 사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엔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또 거기서 제일 낙후한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애들이 와서 뭐 돈 풀어, 가게 해, 뭐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좀 본성하는 것 같아. 그래서 타원이 생기면 우리 서부극 영화 보면 결국 그 마을에 지주 생기고 가게 가지고 다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애들은 햄버거 가게 생기면 거기 가서 종업원을 일하는 거지. 최하층민이 되는구나. 이런 갈등이 처음에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니들 떨어져 나가. 그럼 또 저쪽에 먼 데다가 이런 거 만들고 이랬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홀로코스트가 생기니까 네. 더 이상 유럽에는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가기 시작합니다. 싹 정리를 하고 떠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치즘이 바로 하기 시작했을 때 20만 명이 집단 이주하고 1947년이 되면 유대인이 60만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60만이 적어 보이지만 사실 100만이면 나라 하나 세워요. 그럼요. 지금도 작은 시가 2, 30만이면 작은 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7년에 유대인이 60만, 팔레스타인인이 136만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조직화된 능력으로 보면 네. 유대인이 몇 배는 더 강해요. 근데 지금 136만 팔레스타인에 60만이 이스라엘이면 절반 가까이란 말이죠. 맞죠. 팔레스타인인들은 그럼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 없었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토지를 사고 이럴 때까지는 그냥 그래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계속
이 유대인들이 이 강한 결집력으로 세력을 넓혀 나가니까 네. 좀 불안해진 거죠. 게다가 이 나치즘이 유럽 땅에서 극성을 부리니까 그 갈등은 굉장히 많았고 간혹 그 사건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눈에 보이는 폭력이 된 게 45년에서 48년이에요. 딱 2차 대전이 끝난 시점이네. 예. 전쟁 때는 그래도 팔레스타인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네. 교통편, 뭐 비행기편, 선박 거의 없기 힘들었거든요. 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마자 야 유럽에서 못 살겠다. 우리 독립된 좀 안전한 나라를 가자. 이러면서 옮겨오게 되는 거죠. 게다가 거대 자본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이건 폭발만 안 했지 예고돼 있네요, 갈등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능력이 되게 세니까 네. 네. 이미 그 당시 영국 식민지 치하에서 이제 팔레스타인들도 자기 땅을 지켜야 되니까 격렬하게 일어나서 네. 당시 영국 식민지 중에서 군대가 단위 면적으로 제일 많이 투입된 데가 팔레스타인이었어요. 그런데 또 사실 영국 내부에서는 또 유대인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계 총리까지 그렇죠, 나타난 그렇죠. 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막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팔레스타인은 그냥 정말 농촌 사회였다고. 네. 이 사람들이 게릴라 운동, 반정부 뭐 이런 거 조직하는 거하고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서 전 세계 지금도요.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 세계 첩보 조직 있잖아요. 네. 그거 맞는 사람 다 유태인이에요. 심지어는 저 철의 장막 안쪽에도 살아남은 그 사람도 다 살아남았어. 전 세계 최고의 첩보 능력, 정보 능력과 전 세계 최고의 자본 능력. 그것뿐인가?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뭐 반정부 우리도 많이 옛날에 그 저기 해봤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고 뭐 서클 만들고 네. 이것도 유대인들이 다 했어요. 마피아 이거 깽단도 유대인들이 잠깐 무슨 이상한 조직 만드는 거 조직 문화. 그 다음에 뭐는 큰 거 경영 이게 극과 극이야. 다 유대인들이 선구예요. 진짜. 심지어 러시아 마피아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네. 네네네. 러시아 마피아 중에서도 가장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계 네. 러시아 마피아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국의 정보기관과 군사 정보기관을 유대인들이 꽉 잡았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거나 제대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인데 민간 정보 회사를 차리겠죠. 그래서 군 정보와 민간 정보를 사실상 유대계들이 지금 날에도 거의 꽉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관예우로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정관예우도 있겠지만 그 능력이 좀 출중하게 있어요. 타고나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본력과 그 조직력과 이 하나로 이 정보를 뭉치는 능력과 다 갖고 지금 팔레스타인 와서 땅도 잔뜩 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국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분리 독립은 뭔가 해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팔레스타인도 우리도 그러니까 다 눈치챘잖아 이제. 1947년에 유엔에서 이제 분할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팔레스타인이 격렬하게 반대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일설에는 이런 설도 있어요. 차라리 이때 팔레스타인이 찬성했더라면 차라리 두 개의 국가가 생겨서 뭐 이스라엘이 침공했더라도 국가가 한번 생겼으면 물러나라 이렇게 돼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난민촌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팔레스타인은 거꾸로 이 사람들이 유대인처럼 돼가지고 피에로의 목적은 자기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결론이지만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정말 냉정해. 뭐 이집트고 이라크고 다 싫어해. 그래서 지금 그 난민촌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그때 팔레스타인이 이걸 받았으면 이렇게 했을 걸 하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때 누가 받겠어. 그러니까 니네가 원래 살던 데인데 요만큼 다 떼주고 니넨 요만큼에서 살아라고 한 거니까. 그렇죠. 하여간 그래서 이게 부결되니까 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거 양쪽 조직들이 서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군대를 키우고. 그죠. 그래서 1948년 1월에 아랍 제국 지원병 부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알 후세인이라는 지휘관의 이 성정군이 예루살렘을 봉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진짜 극렬한 유태인과의 이 무력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대 전 중동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시작이네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유엔 투표로 결국 이스라엘 건국이 성립이 됩니다. 다 예상했기 때문에 이게 되자마자 바로 아랍 연합군들이 네. 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지도로 그려놓고 보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요. 사방팔방 적만 네, 있는데. 네, 제가 아까 뭐 이스라엘이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는데 그래봤자 군대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7개 국가가 동시에 쳐들어오는데 동시에요? 네, 당시는 이스라엘도 지금처럼 이런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계획상으로 보면은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니까 작전 계획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이겼나 보다. 예상하지 마시고요. 박사님 저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는 이스라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3분의 1을 해서 위 없고 아래 없는 게 당시의 이스라엘 영토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정말 작은 원덩어리였네요. 네. 아니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꾸 힘도 없는데 나라 세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면 아랍연맹이 당연히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구수만 봐도 이스라엘은 65만 명, 그리고 아랍연맹은 1억 명이 넘었어요. 1억 명이요? 뭐 물론 인구수가 국력과 군사력을 대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동등 비교로 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유럽, 미국이 누가 이길지는 벌써 정해졌다고 생각을 했고요. 언제 얼마나 빨리 전쟁이 끝날래나 분명히 아랍연맹이 승리를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다 막았네 그냥. 네, 이게 그림상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아마 수많은 중동전의 역사상 네. 가장 완벽했던 계획이 아닐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중동의 모든 나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오른쪽 측면에서 이라크, 요르단, 남쪽에서 이집트. 이거 뭐 아랍연합이 이길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때 당시에 뭐 이스라엘은 이제 국가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과가 달랐기 때문이죠. 오, 진짜 이거 흥미진진합니다. 전에도 한번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고구마를 하나 주고 이스라엘이 고구마처럼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고구마를 하나 주고 네. 엄청 잘 드는 식칼을 줘서 네. 이거를 네가 한번 세 토막으로 잘라봐라. 그러면 되게 이때 공격 계획 비슷하게 나와요. 몇 가지 자르겠지만 네. 이게 탁 하면은 이때 공격 계획처럼 나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네. 아랍 연합이라고 하지만 사실 교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그 사람들은 한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와가지고 야 니네는 한국, 일본, 중국 다 똑같은 애들 옆집 사는데 왜 그렇게 싸우니? 장난하냐? 사이좋게 한 나라로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말은 우리 뭐 극도로 흥분하잖아. 똑같아요 거기도. 그렇죠. 완전 다른 나라. 완전 다른 나라예요. 싸움도 많이 한 나라. 이름만 우리가 묶은 네. 거구나. 네. 저희가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되게 많은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파들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제 이슬람이 아니에요. 크게 시아와 수니가 있는데요. 그들의 기도하는 방법과 믿는 방법이 틀려요. 네. 같은 신을 믿지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똑같은 이슬람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저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안 돼. 저건 이교도야. 그러니 당연히 우린 저 친구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거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이웃 나라보다 훨씬 사이가 안 좋은 정도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같이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아니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유학과 성리학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전쟁하다 말고 우린 다 공자님 제자야 뭐 이러고 악수한 적 한 번도 없어. 안 되죠. 안 되지. 아니었어요. 다 자기 욕심 챙기고 있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누군가 할 거야. 대신 나는 요거 먹고 요거만 먹어도 좋아. 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왜냐? 시리아하고 레바논이 남았어. 네. 게다가 이 이집트가 사실상 강군 같아 보였지만 수치상 그렇게 강군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었고 네. 그리고 계급 체계가 있었지만 당시 장교와 하사관과 병사들을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했어요. 귀족이면 무조건 장군이고요. 능력에 상관없이. 그럼 못 살아. 돈 없어. 그럼 병사예요. 그냥 당연히 상호 간의 믿음도 없었죠. 그래서 이 이집트군이 그 뒤로 많이 나아졌지만 1차 중동전에서 심지어 무장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인원수도 별로 없는 이스라엘 민병대한테 패하기도 합니다. 빈병대한테. 그래서 결론적으로
딴 생각을 가진 사람들 7명이 모여도 한 사람은 난 여기서 지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죠. 아무리 아랍 국가들이 자기 욕심을 막 채우려고 했다고 하지만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한테 밀리네요. 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게 결정적이냐 갖고 자꾸들 논쟁하시는데 이게 어느 게 결정적이냐는 걸 정말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랍 군대가 의외로 형편없었어요. 진짜로 형편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숫자만 많았구나. 그러니까 탱크를 몰 줄은 아는데 탱크를 갖고 싸울 줄은 몰라. 보병과 전차가 협력할 줄도 몰라. 이게 3주 훈련이면 된다는데 그게 안 돼요. 뭐 기타 등등. 그다음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저항 조직, 이스라엘 저항 조직이 주로 이제 군내 주 세력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저항 조직들이 즉시 합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집트군 같은 경우는 영국군 편에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대부분 후방에서 진집하고 지뢰 제거하고 이런 것만 했어요. 실전을 못해요. 이스라엘군은 특공대를 만들어서 영국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영국 쪽에도 유태인계들이 다 있어가지고 야, 니들 이러지 말고 이런 거 만들어. 근데 그렇게 해보내 하고요. 사단 병력 가서 지뢰만 파고 나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된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들이 다 이때 거기 소대장 이런 거 출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총 3면 전쟁, 그러니까 한쪽은 그래도 바다니까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쳐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라크에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요르단어 합세해서 이렇게 자르고 남쪽에 이집트가 이렇게 올라온다. 또 문제는 자기들이 봐도 이스라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길 거? 내 거나 많이 챙기자.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전군을 집결해서 소위 해안길이라고 해안을 따라서 텔아비브까지 그냥 직격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좁은 길을 올라가는 것보다 이쪽에 보니까 넓은 땅이 잔뜩 있는데 이걸 먹어야지. 그냥 가기 아쉽지. 그래서 군대를 나눠서 사실은 이쪽에 주력을 둬서 일로 갑니다. 이집트가 꺾어버렸구나. 근데 이집트만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3면에서 이 공격이 들어갔죠. 네. 근데 요르단의 예를 들면 요르단은 이 옆쪽에서 들어왔는데 요르단 군이 보기에는 이 예루살렘 기독교에도 성지고 이슬람에도 성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정도만 먹고 더 진격 안 해도 되겠는 거예요. 바로 옆이니까 예루살렘 먹고 더 안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날살시키자가 표면상 전쟁 계획이었고요. 전쟁에 참여했던 아랍 국가의 속내는 뭐 이스라엘은 뭐 어차피 진 거고 누군가 할 거니까 나는 여기까지 먹을게. 미뤘다. 그래서 이 연맹이었지만 사실상 연맹이 아니었어요. 지금 전쟁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동 이야기만 나왔지 유럽 열강 얘기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 유럽 열강들도 분명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무기가 없었는데 이 당시 유럽 국가들이 아랍권에 대해서 금수 조치를 내립니다. 무기 금수 조치. 사실은 이스라엘도 만성적인 무기 부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서 무기를 많이 가져와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이스라엘한테 팔기가 조금 그런 거예요. 왜요? 아랍 연맹 눈치가 보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 잠정적인 자기 고객인데 이게 이스라엘이 더 많이 사줄지 아랍 연맹이 더 많이 사줄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또 이 뒤에 큰 손이 하나 나타납니다. 누구요? 소련이죠. 그렇지. 소련은 아랍 쪽에서 자기의 영향권, 소련의 영향권을 넓히고 싶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스라엘 괜찮겠는데 투자 한번 해볼까 하죠. 그래서 소련제 무기를 주면 너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위성국가인 체코의 무기를 줍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그림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를 2차 세계대전으로 돌리면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체코가 공업력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나치 독일의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생산 기반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를 하겠습니까? 이 나치 독일의 무기를 생산하는 그 공업력 그리고 기계 이거를 이스라엘에 수출을 하고 그 무기를 이스라엘 그대로 수출하는 거예요. 즉 표면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나치 독일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독립을 위해서. 이거 조금 정말 아이러니다.
홀로코스트를 당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독일군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 거의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사실은 독일군이 아니라 체코에서 온 거죠. 네. 반대로 아랍 연맹은 영국군이 이 철군하면서 남겨놨던 그 다량의 영국군 무기로 싸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의 반대 그림이 되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홀로코스트를 계기로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으로 대거 이주한다. 팔레스타인의 아랍인과 유대인은 심한 갈등을 겪는다. 1947년 국제연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랍 지역과 유대인 지역을 나누기로 한다. 1948년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한다. 이 선언은 1차 중동 전쟁의 서막이 된다. 네, 체계적이지 못했던 아랍 국가들 그리고 무기와 정보에서 유리했던 이스라엘인데요. 그럼 이 두 나라의 승패를 결정지었던 전투도 있었겠죠? 이게 중간에 이제 몇 번 유엔 중재 때문에 휴전이 됐다 말았다 하는데 이제 가장 유명했던 건 예루살렘 공방전이죠. 근데 이게 전투가 극적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워낙 또 중요하니까 이게 당시 요르단은 지정학적으로도 예루살렘을 먹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아랍에서 굉장히 정신적인 마청은 요르단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당시 그때는 이스라엘군이 제대로 조직이 안 돼 있었으니까 구시가지, 신시가지 이렇게 나눠지면서 구시가지를 점령하고 신시가지에 있던 유대인들을 포위를 합니다. 이게 영화로도 한번 나왔을까 아마 그 안에서 뭐 우리 영화 그런 거 좋아하잖아. 뭐 포위돼가지고 먹을 거 없고 빵 없고 막.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민병대 수준의 거기를 포위를 하지 함락을 못 시켜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병대 조직들도 정말 극렬한 저항을 했던 거죠. 네. 그게 아니고 요르단군이 약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센 게 아니라 요르단이 약한 거예요. 어느 게 맞는 거야 이게? 당시 그 아랍 연맹의 군이라고 하는 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 경험, 전투 경험이 있어봤자 이 분들의 전투 경험이 대부분 뭐 유럽 군대에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투는 해봐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정신가짐 자체가 틀렸던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 이 친구들은 뭐 나만 안 죽으면 돼 이런 생각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게 또 하나가 있는 게 가만히 보면은 수비할 때는 요르단군도 수비할 땐 잘한대요. 공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싸운다. 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이건 되는데 공격하자 그러면 이제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부진. 네. 결국 이스라엘군이 요르단군의 포화를 맞으면서 도로를 뚫어요. 진입로를? 포위되어 있으니까 보급로를 뚫어야 되니까. 근데 말을 바꾸면 이게 어느 쪽이 무능한 거야? 자기들 밑에 내려다보면서 도로 닦고 들어가는데 네. 도로 닦은 애들이 용감한 거예요. 그걸 못 막은 애들이 약한 거예요. 둘 다. 하여간 그렇게 돼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뚫리는데 이스라엘군도 이때는 그 구시가지를 함락은 못 시켜요. 요르단이 방어는 또 잘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 무승부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는 치고받는 공방전이군요. 네. 북부 전선은요? 북부에서는 시리아, 레바논 뭐 이런 애들이 가볍게 격파됩니다. 요르단 뭐 여지껏 약하다고 했는데 요르단은 강한 거였네. 그러네요. 근데 다들 제일 믿었던 건 이집트였어요. 네. 왜냐하면 편제는 제일 그럴듯했으니까. 네. 근데 이집트군 주력 절반은 사막으로 가버렸고 저쪽에서는 마을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죠. 마을 정착촌 하나도 함락을 못 시켜가지고 나도 지금 기록을 봐도 믿기질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이걸로 이걸 막았다고? 이렇게. 할머니도 나가 싸우고 네. 그럼 북부는 믿기 힘들 정도로 털렸고. 그런데 남부에서 이집트군이 물론 이스라엘 땅을 좀 우회해서 주력군이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집트의 대다수 병력들이 위로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게브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네. 이게 이제 분산돼 버리고 보급이 안 되고 어쩌고 하면서 처음엔 이스라엘군이 지연 작전을 쓰죠. 근데 정말 고마운 거지. 넓은 데로 와서 흩어져 줬으니까. 네. 그래서 다 격파하고 나니까 네. 다시 병력을 모아서 각계 격파를. 이젠 거꾸로 이집트군을 포위해 버립니다. 나머지 북쪽과 동부 전선을 해결했으니까. 네. 근데 이 포위라는 게 이렇게 뺑글로 싸는 게 아니고요. 네. 도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만 아직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도 이 정도면 엄청나게 잘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그를 괴멸시키진 못해요. 그래서 지구전으로 가다가 휴전 협정으로 끝나게 되죠. 그럼 전쟁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전쟁이 되게 재미나요. 어떤 전투는 사실상 아랍 연맹군이 승리하는 것 같은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승리의 순간 갑자기 병력을 싹 뺍니다. 지휘관이. 뭐요? 왜요? 당시 아랍 연맹국은 왕정 국가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데 군인들 중에 왕을 지지하는 파와 지지하지 않는 파의 군인들이 있었던 거죠. 또 나뉘었구나. 왕정파, 반대파. 그죠.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 우리 왕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갈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병력을 빼서 일부러 져버리는 거예요. 다 이긴 전투에 이스라엘도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런데 갑자기 병력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일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재차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주요 거점들을 다 장악을 하고 이 이집트군을 밀어내기 시작하죠. 가자 지구에서도 이집트군을 밀어내고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다 힘도 떨어진 거예요. 1949년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워봤자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군대도 못 믿겠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랍 연맹 국가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하고 휴전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휴전해서 전쟁이 끝났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죠. 지난번에 레바논 때 배웠던 내부 분열이 결국은 가장 가슴 아픈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이 중동 1차전에서도 좀 보였는데, 그러면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약간 그 역삼각형 모양의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때 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스라엘이 다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경이 하도 자주 바뀌어서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부랄까 기본형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중요한 지역이 있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국경이 넓어지는 것 같죠. 네. 근데 내 땅 돌려줘, 내 땅 돌려줘가 언제나 나와요. 휴전할 때 그래 전투는 그만할 테니까 내 땅 돌려줘. 그러면 이스라엘도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래 요만큼 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지켜지지 않은 약속 때문에 결국 전쟁이 그 뒤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참 무서운 게 얼핏 보면 이스라엘도 명분이 되게 강한 것 같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소개를 되잖아. 뭐 우리 이제 여기서 지면 뭐 바다로 가야 돼, 뭐 홀로코스트야, 막 이런 얘기만 나오는데 실제로 이 정말 오랫동안 그게 닦여가지고 거래 명수인데 이 거래란 내 앞에서 이걸 잘하는 게 아니라 장기 플랜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고집 부리는 것 같으면 슬쩍 양보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장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저기까지 갈 거지만 오늘은 요거까지만 먹으면 다음번에 저거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쏘가요. 처음에 막 세게 나가다가 방금 기자님 말씀한 죽게 그러면 양보가 아니야. 얘들은 어차피 다음번에 먹으면 돼. 다음번에 먹으면 돼. 그래서 최종 목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리고 그걸 무려 지금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이겨 얘들한테. 네, 저는 처음에 이 아랍 연맹들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해서 당연히 결과가 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까지 차지를 했어요. 일부에서는 이스라엘 군의 그리고 이스라엘 그 국민들의 건국 의지 그리고 이 불사항전의 의지가 전쟁의 방향을 바꿨다고 생각을 많은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아랍 연맹의 뭐 싸움을 해봤자 전쟁을 해봤자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뭐 감투 정신이 없는 이런 결여된 것이 같이 시너지가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강대국의 이 국제 정세에 관여된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가장 큰 강대국이 된 게 미국과 소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이 반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둘 다 내 친구, 더 많은 친구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강대국의 여파도 상당 부분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중동 전쟁 그러면 그냥 중동에서 한번 일어났던 전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중동 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어디까지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지금 오늘 1차 중동 전쟁을 하니까 그 뒤에 연결된 4차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2차 중동 전쟁은 수에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에즈 운하에 이 이득권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표면적인 당사자들이었는데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도 개입을 합니다.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겨요.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집트한테 져요. 전쟁에선 이겼지만 나중에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은 이집트가 공고히 가져가게 돼버리거든요. 그 뒤에 또 3차 중동 전쟁이 벌어집니다.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6.1 전쟁의 가장 큰 의의는 이 공군 전력을 기습적으로 쓰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초기에 이집트 공군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반격도 못해요. 그래서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동네에서 나 정도면은 좀 막 해도 되겠구나. 나는 좀 그래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 자존심과 국뽕이 이만큼 차오르죠. 나중에 한 대 크게 맞는 계기가 되죠. 그게 바로 4차 중동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랍 연맹을 좀 우습게 봤죠. 이 친구들은 3차를 걸치면서 배운 게 없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조금씩 이 긴장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들도 절치부심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배운 전술 그리고 소련군 군사 고문단한테 배운 전술로 다시 이스라엘을 칩니다. 여기서 재미난 게 1차 중동 전쟁 때는 소련군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지만 4차에서는 소련이 이 아랍 연맹한테 붙어요. 국제 정세에서는 영원한 친구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 이집트군이 아주 약체였잖아요. 근데 이들이 완전히 혁신을 해서 이스라엘 공군과 이 전차 부대가 이 최강이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처음에 정말 그냥 죽을 씁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어느 전투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어느 전투는 이 아랍 연맹이 이겨요. 그러면서 다시 또 휴전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일진일퇴가 되는 거죠. 이건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크게 패하는 거나 다름없죠. 맞습니다. 네, 1차에서 4차까지 벌어진 중동 전쟁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중동에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태성 기자님은 중동도 여러 번 다녀오셨잖아요. 느끼신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80년대 이후의 중동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나요? 저 중동을 흔히 이 화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불씨 하나만 탁 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80년도 이후에 그래도 중동이 좀 안정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전쟁은 계속 된 거예요. 사실은 한 예를 들자면요. 이 시리아를 들 수 있습니다. 제가 2007년, 8년도에 이라크에 있을 때 시리아는 이라크가 계속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라크에 있는 부자들이 전쟁 지긋지긋해 좀 쉬러 가야겠다. 그러면 시리아로 갔어요. 돈을 싸들고. 뭐 의사 뭐 이런 좀 돈 좀 있는 분들이. 그런 시리아가 2011년에 저렇게 될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심지어 시리아 국경까지 가서도 참 어떻게 이 선 하나를 차이로 이렇게 틀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곳이 바로 중동인 거죠. 근데 이렇게만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방어전을 참 잘했다라고 할 텐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본인들의 국가를 앞으로도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슴 아픈 사건이 좀 일어나죠.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1930년대 영국 지배하에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정보 참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자기네 정보팀을 다 만들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촌락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끝냅니다. 믿기지가 않지 이게. 홀로코스트가 있던 그때 당시 사실 전후인데 정말 국가적으로도 그다지 힘이 있을 때도 아닌데. 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실제로 홀로코스트 참여인들이 이스라엘 건국에 기여한 게 아니고 이것의 대개 주도들은 여기와 살고 있던 정착전 사람들이에요. 이게 원래 태생이 약간 정보력이 좋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저쪽에 흩어져 있는 사람은 또 교류가 되니까 이렇게 돼서 물론 거기서 온 사람들도 있고 백인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요즘 말로 반정부 투쟁 이런 거 하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합쳐지면서
정보 조직을 해가지고 뭐 행상 같은 거로 변장하고 가서 팔레스타인 촌락에 누가 사는지까지 다 조사를 해놨어요. 그리고 유엔 결의안 나기 전부터 팔레스타인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 작전이 다 짜져 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잖아. 그랬다가 뭐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제발로 도망가게 만드는 형태를 취해야 된다. 공포를 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말한 대로 공포와 충격.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조직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스라엘처럼 조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몇 군데 마을을 학살을 저질러요.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다 죽이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서 몇 명만 죽이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중요한 건 공포감. 치고 겁을 줘서 도망가게 한다. 거의 6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탈출을 시작합니다. 65만이 대탈출을 했다는 거. 그때 당시가 얼마나 공포 정치를 했나를 알 수 있네요. 그죠. 오늘 중동 정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정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분들이 중동 문제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축으로 놓고 봐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 시대의 이야기예요. 중동은 그야말로 4,000년이 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그리고 4,000년 전부터 어떤 전쟁도 일국의 전쟁이 아니라 외세와 국제 정세가 개입되는 전쟁이었어요. 그게 지금은 더 넓어졌어요.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중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중동 문제는 절대로 하나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뭐 여기가 아프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구조를 알고 역동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중동전이야말로 전체적인 역사적 구조를 이해하고 국제 정세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만 이해할 수 있다. 중동의 문제는 지리적 혹은 경제적, 군사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슬람교라는 게 사실은 제일 오래된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기준으로 재단을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좋은 결론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중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바라볼 때는 좀 더 중동의 시각을 알아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동 전쟁에 대해서 오늘 아주 깊게는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 2, 3차전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대했습니다. 하지만 4차전 때 이스라엘은 멸망할 뻔합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보시면 아마도 그 정세를 알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민지 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